안녕하세요. 못다 책풀이 아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최인철 교수님의 평범에서 더욱 소중한 아주 보통의 행복입니다. 21세기 북스 출판사이고요. 1장에서는 행복에 관한 가벼운 진담입니다. 행복의 천재들 보시면 평범한 일상을 행복으로 만드는 그들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 천재들의 비밀 병기. 행복 천재들은 야구장에 간다네요. 열광하는 것쯤 하나 품고 살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악의 평범성처럼 행복도 아주 평범합니다. 이들은 좋아하는 것의 천재입니다.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한데 또 좋아하는 게 많으면 관심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게 많으면 근심 가득 되죠. 싫은 사람, 싫은 일, 싫은 장소들, 피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싫은 것의 천재, 또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게 많은 거. 좋은 것은 아무거나 또 싫은 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 싫은 것이 어떤 게 있나 또 좋은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싫은 게 더 많은지 아니면 좋은 게 더 많은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나는 좀 더 싫은 거에 초점이 된 사람인지 좋은 거에 초점이 된 사람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행복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좋은 것을 많이 추구하고, 네, 또 이런 행복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행복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싫은 것을 많이 적고 구체적으로 이 싫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아하는 걸 많이 하고 또 빨리 고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묻는 게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면 좋아하는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또 행복 천재들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집단주의적인 자기에서 간섭하는 사회는 이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탐닉하는 존재들입니다. 남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연 속에서 어둠 속에서 또 자발적으로 격리를 실천하는 존재들인데요. 소유와 억압을 피하기 위해 경험을 구매하는 존재들이며 자기만의 시간 확보를 위해 돈으로 시간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행위가 자유를 향하고 있고 그래서 타인에 간섭하도록 하지도 않고 또 타인의 길을 꺾는 쓴소리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행복 천재들은 아지트가 있습니다. 습관은 몸이 아닌 공간의 배입니다. 습관에 대해 버릴 가장 큰 오해는 습관이 시간과 공간이란 맥락에 구애받지 않는 행동이라는 착각인데요. 습관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반복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묘하게 거기만 가면 자연스럽게 되는 행위가 이런 습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자동 항법 장치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또 행복 천재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은 모릅니다. 굳이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비우는 마음의 여백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힘을 바로 비축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천사들은 여행을 갑니다. 여행은 관광이 아니고 수동적인 게 아니고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자기 발견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자기 발견, 사유, 재창조 과정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고 이는 곧 여행입니다. 돌아올 때 여행은 새로운 시작이란 선물을 들고 옵니다. 여행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추구 존재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 천사들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선의를 끊임없이 의심하거나 또 모든 행동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 설명해도 못 믿습니다.
감정은 이걸로 인해서 혹사당하기 때문인데요. 이 오해가 특기인 사람들과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게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멀리하라는 거죠. 타인의 선의를 믿으니 이들의 실수에 관대해질 수밖에 없고, 방어적이지 않으니까 매 순간 자기 행동에 최고조로 몰입합니다. 오해의 본질은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고, 또 세상은 투쟁이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부정적인 불신에 가득하니까 습관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행복 천재들은 공격수입니다. 이 15분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안에 허벅지 전기 충격기만 놔두고 머물기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면 이 공간 안에서 과연 이 충격기를 만질까요? 아니면 만져보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 충격기를 만졌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저도 만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루함이 삶의 최대의 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개인과 문화 사이에 지금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실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공격수 마인드인가요? 아니면 수비수 마인드인가요? 이 전기 충격기를 만진 사람들은 이 공격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 최소화가 아니라 성공의 극대화를 요하는 상황이 반드시 다시 오게 되어 있다. 이때 필요한 건 재미와 창의라고 합니다. 이 쓸모가 없어도 재미있다면 과감하게 슛을 날리라고 합니다. 재미와 창의로 무장된 이런 지루함을 죽도록 지겨워하는 공격수들을 우리는 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행복 천재들에게는 특별한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이 4대 보험이 어떤 거냐면요. 안전장치, 또 최소한의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의무잖아요. 이처럼 행복에도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나다인데요. 이 나는 나이기 위해서 좋은 관계, 그리고 자율성, 의미와 목적, 재미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위해 우리는 친밀감을 맺어야 하고 친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자유가 있어야 되죠. 또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 즐거움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행복의 언더독들입니다. 그동안 주눅들었던 행복에 비주류들이 뜬다입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이 온다고 하네요. 외부 세상의 자극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성찰이 더욱더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의미형 인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재미를 추구해야 되고 과거에는 이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라고 볼 수 있다고 하죠, 한국이. 하지만 이제는 죽는 순간까지 의미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미형 인간은 저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미는 창의의 원천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의미형 인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의미 저력은 해석을 통해 발휘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흡족이 온다입니다. 세상 만물의 이름이 있고 모두 명명하죠. 감정도 이 명명하기가 필요합니다. 흡족이라는 말은 조금도 모자람 없이 넉넉하다, 만족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흡족, 이들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성장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흡족의 시대가 옵니다. 네 번째는 결심하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새해 결심을 안 하는 이유는요. 결심이 주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2월부터 해야지, 1월까지는 실컷 먹고 다이어트는 다음 주부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게 되면은 오늘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오늘을 흘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돈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현자는 시간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뭔가 똑같이 하루를 연다는 것입니다. 이 새해 결심 리스트를 만든다고 전날 밤을 새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5번째는 전성기가 지났을 거라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무언가 창조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고통 세계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이 나이 들면 공포죠. 나이 들어 포텐이 폭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전성기가 지났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는 용기로 바꾼다면 그 용기는 강한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 한 해만 물리학 논문 4편을 발표했고요. 영화감독 피터 잭슨은 25년 후에나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몇 년 사이에 연속으로 발표했죠. 이 폭발적인 창조 시기를 어떤 사람은 평생 2-3번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성과가 주는 이유는 노력을 훨씬 덜하기 때문인데요. 전성기는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눈앞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6번째는 절제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제가 시를 들려드릴 텐데 그 시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장석주의 바로 이 대추 한 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환경에 축적이고 환경이 요동치면 마음도 요동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 변동을 더 심화시키죠.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확실한 것들을 선호합니다. 또 이럴 때 우리는 뭔가 도덕을 더 중시하죠. 이렇게 됐을 때 뭔가 확실한 것들을 위해 저축과 절약 습관이 부활하게 되고 또 모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무너진 질서 회복을 위해서 행복보다 도덕윤리 중시를 더 풍조하게 되고 또 강한 리더십을 갈망하며 이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7번째는 균형 잡힌 사람이 이깁니다. 나이와 상황에 맞는 이런 최적의 균형점. 세상을 바꾸려는 힘과 내면의 평화를 지키려는 힘 사이에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행복의 사도들입니다. 도덕과 행복이 분리된 시대, 이 행복에 품격과 윤리를 더하다인데요. 당신도 누군가에겐 또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를 아는 데 필요한 정보량의 증가 속도보다 이 상대를 안다는 확신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하네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해 보인다면 정신적인 또 노화의 신호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극소수는 정상이고 대다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인데요. 상대를 옛날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행복하지 않아서 또 기분이 안 좋을 땐 다 이상해 보이기 나름이죠. 그리고 목표가 사라지지는 않았나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타인이 다 이상해 보이기 시작한다면 나도 타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 많고 더 좋은 사람이 많고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2번째는 이기적인 사람도 때로는 이타적이고 싶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주의적인 기준으로 스스로 행동을 억압합니다. 예를 들어 몸에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 가는 게 창피하다. 몸매가 안 좋아서 헬스장 가는 게 창피하다. 이런 순수 이타성에 대한 완벽주의의 멍해를 걷어내야 한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 기부가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도 때로는 이타적이고 싶다입니다.
세 번째는 지지 않는 사람이 싫다인데요. 이들은 지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 극단적인 방법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관계 문제는 이들이 꼭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되니 파국적인 선택으로 갈등을 종결하죠. 이기는 습관은 성공의 상징입니다. 세상 큰 문제들은 이기지 못한 사람이 아닌 지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져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져야 합니다. 세상에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도하지 말고 끌려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는 영역이 있는 사람은 정직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지지 않는 사람은 성공은 있을지 몰라도 진심은 없습니다. 타인의 애정도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그들은 지지 않게 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지는 연습이 된 사람이야말로 지는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정호승의 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지옥 위에 천국을 세우는 공동체가 필요하다입니다. 역경을 통한 축복. 역경은 사람을 가깝게 만들죠. 전쟁터의 군인들처럼 깊은 전우애를 만듭니다.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가십이나 잡담만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삶과 죽음, 영혼, 사랑, 일, 행복, 우주에 대한 관계 형성 역시 중요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의 정신세계도 깊다입니다. 타인을 비인간화하고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이 또 부모가 자녀에게 비인간화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퍽이나 고민이 있겠다며 자녀를 평가절하하고 비인간화 시켜버리죠. 또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약자들, 이런 정치적인 반대 세력, 기간제 교사나 부하, 노숙자 등 그 누가 되든지 간에 그들도 깊고 복잡한 정신세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열린 마음은 깊고 넓고 독보적이다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문화 의식까지 바꿔놓았죠. 사회적 거리두기 행위들의 공통점은 이동의 제한입니다. 개인이 활용하는 공간의 범위는 축소되고 국가들은 저마다 국경을 닫습니다. 이동을 꿈꾸는 사람들의 꿈은 유보되고 다른 문화와의 접촉이 죄악시되기까지 하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경계하고 집이 아닌 공간들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폐쇄성은 의식의 폐쇄성과 또 외집단을 경계를 강화시켰죠. 이런 내집단의 응집력은 더 견고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성보다는 생존이 또 개방성보다는 폐쇄성이 의식의 지배 원리로 가버렸죠. 우리의 마음이 폐쇄성을 극복하고 의식의 개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걸 설명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 좋습니다. 상위 계층의 행복을 위한 여가활동 제약이 행복감이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내향성보다 외향적인 사람이 왠지 행복감이 더 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외향적인 사람들의 행복감이 하락한 게 나타났지만 결국은 이 둘 다 영향을 줬겠죠. 보통 예측이 어렵고 설명하기 쉽다는 것, 이 둘을 바꿔야 합니다. 예측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설명은 겸손해야 합니다. 예측하려는 자는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자기만의 질문이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시그니처,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하면 용기, 테레사 수녀님 하면 박애가 떠오르실 겁니다.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행복은 존중, 성장, 유능, 지지, 자유 같은 내면의 욕구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제 하루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존중을 받았는지, 또 새로운 걸 배웠는지,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했는지, 믿을 만한 사람이었나,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나, 여기에 나만의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이런 시그니처 질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9번째는 타인도 나만큼 도덕적입니다. 10번째는 당신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좋은 삶에 대한 추구도 육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은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누가는 사람이며 언제 시기 또 어디서 장소 무엇을 과제 어떻게 방법 왜 동기 이러한 것을 늘 균형 있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사람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을 때 삶은 여유롭고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11번째는 희망도 품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자기 삶의 주체로 시민으로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번 사태가 더 나은 개인과 국가 공동체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이라고 합니다. 2장은 행복에 관한 진지한 농담입니다. 행복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행복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오로지 일상의 삶을 잘 사는 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농담인데요. 행복하면 농담이 저절로 나오죠. 이런 유희,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자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거대한 것들만 의미하기 쉽기 때문에 자칫 요약 인생을 살기 쉽다는 거죠. 요약으로 전달되지 않는 책 읽기의 즐거움이 필요하듯 인생도 같은 이치입니다. 네 번째는 행복 천재들은 장꾸러기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연구에 따라 보니 누우면 바로 잔다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취 경험을 권한다고 하네요. 새로운 걸 배우고 잘하는 걸 자기 전에 하고 운동이나 또 취미 활동으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마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실과 신념은 무승부라네요. 이 사실의 힘과 믿음의 힘, 이 중에 믿음의 힘이 더 커야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행복 천재들의 단어는 바로 탓보다는 덕입니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경영의 신이죠. 가난한 탓에 어릴 때부터 온갖 일을 경험을 쌓으며 살았고 약한 몸 탓에 늘 운동하며 건강을 지키고 못 배운 탓에 항상 배움 자세로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 프레임의 전환이 그의 운명의 주인이 되었죠. 낙관주의자들은 모든 시련 속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7번째는 인생 시크릿인데요. 인생 시크릿, 이 감사야말로 최고의 덕목입니다. 슈바이처와 키케로는 이 감사를 최고 덕목으로 쌓았고요. 칸트, 융은 또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사악한 본질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번째는 마음의 가난인데요. 이 마음이 가난해야 모든 게 선물로 느껴지고 그럴 때 행복은 정점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9번째는 넘어질 때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이는 넬슨 만델라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련을 피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맞닥뜨릴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질 때 일어나며 단단한 근육의 힘이 생기죠.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저력이 커집니다. 10번째는 죽은 자의 선물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 선한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죽음이 유발하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네요. 먼저 떠난 모든 일들은 장례식이라는 절차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는 셈이라는 거죠.
overweight, overthinking, and overstuff. 행복은 마음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묘하게도 마음 관리는 공간을 정리할수록 쉬워집니다. 영감을 받았습니까? 반복되는 일상과 무기력감을 극복하는데 영감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장 위대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영감을 얻고 경외감을 경험합니다. 행복은 영감과 경외감을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임하는 자세를 살펴보면 연구에 따르면 고통의 부재가 행복의 필수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훨씬 취약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통을 행복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행복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좌절의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잠시 힘들지만 그렇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죠. 나에서 우리로 변하는 결정적인 순간, 순례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게 됩니다. 결코 버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체면과 자존심도 버리고 때로는 동료의 땀내나 코 고는 소리도 견뎌야 합니다. 서로 견디며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보면 우리의 삶도 한없이 순례길과 같죠. 나에서 우리로의 변신이 일어나면 우리의 순례길도 걸을만 합니다. 희망의 끈, 쥐들에게 실험을 했죠. 1957년 존슨 홉킨스 대학교에서 다소 잔인한 실험을 했습니다. 기다란 유리그릇에 쥐를 넣고 그 안에 천천히 물을 부었죠. 물이 점차 차오르는 상황에서 쥐가 얼마나 오랫동안 헤엄치며 생존하는가를 관찰하는 게 실험 목적이었는데 어떤 쥐는 15분 만에 포기하고 어떤 쥐는 무려 60시간 동안 허우적거리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왜 그 60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텼을까요? 쥐에게도 희망이 있었을까요? 연구팀은 추가로 실험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안간힘을 쓰는 쥐들을 밖으로 빼줬죠.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한 뒤에 그 쥐들에게 다시 원래의 실험을 했고 그 결과 단 한 마리의 쥐도 포기하지 않고 60시간을 버텨냈다고 합니다. 버티면 끝내 살아남는다라는 희망이 쥐들에게 생긴 거죠. 이 실험이 의미하는 이유는 절망의 순간에도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버틸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응원만 하지 말고 어려움이 처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우리가 손을 건네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 들면 만병통치약입니다. 데이터 연구들을 보니 나이가 들수록 감사가 늘어나고 남들과 비교는 줄고 물질에 대한 욕망도 줄어들고 몸은 더 부지런해지고 웬만한 일은 다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쯤이면 나이 드는 게 축복임은 분명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외로움인데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젊은 날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좋은 친구를 만드는 일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 세상은 경이롭고 감사할 것들이 천지고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가득해지고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찹니다. 경이로움, 감사, 평화, 아름다움, 의미, 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에서는 삶을 감탄사로 채우고 싶다면입니다. 이렇게 삶을 감탄사로 채우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들과 첫 만남이 내 삶에서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런 상상, 이런 사람이 인생에 나타난다면, 돈이 많다면,
이런 더하기 상상만 하는 삶에서 감탄사가 자리 잡을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지 않나 싶습니다. 상사의 짧은 답을 보면 그저 상사는 오케이 라고 보낸다든지 단답형의 짧게 답장을 보내는데요. 상사들은 문장 하나를 완성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들일까요? 길게 답장을 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상사와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복받은 걸지도 모르죠. 흔치 않는 일은 어떤 걸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호의를 주는 사람, 이렇게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맙다라는 일본어로 아리가또라는 뜻인데요. 흔치 않은 일을 해주었는데도 흔한 감사만 하는 사람에게 한 번쯤은 소개해주고 싶은, 그러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저자에게는 그런 독자가 있다고 하네요. 치킨 채식주의자의 행복. 어떤 규칙에 자신을 너무 구속하기보다는 하나쯤 예외를 만들어 놓는 여유가 좋다고 하네요. 스스로 숨쉴 공간을 만들어 줄 아는 지혜, 그 작은 틈새에서 바로 행복이 싹틉니다. 절대에 속박되기보다는 예외를 허용하는 여유, 행복을 누리는 또 하나의 팁입니다. 조금 아쉬울 때 멈추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마지막 장면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연애의 마지막 날에 가장 멋진 식사를 하고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나 4차로 이어지는 술자리는 별로라는 거죠. 조금 아쉬울 때 딱 거기서 멈추면 우리의 과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밥만 잘 먹더라. 연인과 헤어지면 얼마나 힘들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할지, 또 이번 프로젝트를 실패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예측은 되게 과장되어 있는데요.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 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라는 우리의 노래 가사처럼 사람은 고통을 이겨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몸에 병균이 침투하면 즉시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듯 마음도 심리적인 면역 시스템이 가동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회복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회복 능력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행복할까요? 네, 노년기에는 하나같이 행복감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 행복감도 만족감도 오히려 증가합니다. 감정 깊이는 더 깊어지고요. 나이가 들면 특별히 기뻐할 일도 없지만 또 특별히 기분 나쁜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불친절한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우호성이 낮은 사람이라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행복감은 감소합니다. 고집불통의 영감탱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괴팍하고 별난 성격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만듭니다. 봄날의 벚꽃처럼 가끔은 시간을 어겨도 됩니다. 우리는 늘 시간 없다 하는데 봄은 몇 월 며칠 날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주는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시간을 늘 바쁘다고 느끼는 까닭은 온통 자기 자신의 일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오히려 누군가에게 내보면 비움으로써 채운다는 말을 실감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인해 우린 늘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시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봄날의 벚꽃은 언제 꼭 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여름 늦게 혹은 열흘 일찍 피기도 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별탈 없이 아름답기만 하니까요.
기준을 높여주는 존재. 우리는 음식 코스 요리 중에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런 식으로 점점 값비싼 코스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A, B, 또 C 가격을 보는 순간 B 코스를 선택하는 게 훨씬 그냥 무난합니다. 살면서 C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건 행운입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기준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당신 덕분에 나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C 역할인데요.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쉽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삶의 궤적만으로도 다른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하락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사람들,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의 속도 위반. 연구에 따르면 문장을 천천히 읽는 사람보다 빠르게 읽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네요. 하지만 생각의 속도 영역이 아니라 생각은 깊이와 방향성의 영역입니다. 빠른 생각보다 뚝심 있는 생각이 이깁니다. 생각의 순발력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오랜 화두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저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느리게 생각하기, 천천히 걷기, 여유 있게 바라보기, 속도 시대에 꼭 필요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자주자재형 인간이 있습니다. 사랑, 운동, 식사, 산책, 기도 같은 일은 스스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일, 출퇴근, 집안일 등 강제성을 포함하죠.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행복감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자유자재형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들은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듭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은 스스로를 자유자재형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의미의 성공.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만 집착하는 이유는요, 성공한 후에 자신의 성공을 의미 있는 것으로 포장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공을 의미 있게 포장하는 것도 좋지만 의미의 성공이 더 좋습니다. 부의 성장, 지위의 상승만이 아닌 의미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농담은 관계의 척도입니다. 스스로를 늘 엄격하고 진지한 사람, 장난기 하나 없이 삶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끼어들 틈새가 거의 없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삶을 향한 한마디 툭 농담을 던질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과 친한 것입니다. 농담과 장난기, 죽을 때까지 잃지 말아야 할 행복의 비결입니다. 반전의 행복. 반전은 평범한 이야기를 극적으로 바꿔주죠.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반전이 우리 삶에 열광하게 하죠. 행복의 조건이 많다고 믿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이 하나라고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이유입니다. 삶의 밑줄치기. 세상이라는 거대한 종이책에도 밑줄을 치고 싶은 순간이 있죠.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경외감을 일으키는 풍경, 영감을 주는 작품, 삶의 밑줄을 치는 행위를 심리학에서는 음미하기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저장고에 오래오래 보관한다라는 뜻이죠. 이 음미하기는 세상을 만끽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삶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 침대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와인 한잔 하는 꿈을 꿉니다. 재미있었어? 너희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어. 이런 작별을 할 수 있다면 삶의 마지막에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매일매일 이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풀이었습니다.